최근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사면 초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역에서도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인기 열풍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내쫓기듯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의 군사 매체인 아미 레커그니션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중동의 방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중동 수출 버전인 KEM이 전차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중동의 방산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현대로템과 더불어 S&T 다이내믹스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KEM이 전차 및 기타 한국산 방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코리아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이들 기업이 국산 동력계 파워팩을 탑재한 K 전차의 성능을 강조하며 노후화된 기갑 전력을 교체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전차 도입 시장 규모가 약 18조 원 124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매체는 2025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 참가한 S&T 다이내믹스와 자회사 S&T 모티브가 K 전차에 탑재되는 국산 동력계 파워팩을 비롯해 다목적 전술 차량용 120 박격포 시스템과 23연장 발칸포 원격 사격 시스템, 그리고 K6 중기관총 등을 전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K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동력계 파워팩은 튀르키예의 알타이 올타이 전차에도 적용되어 하루 200km를 주행하는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 이후 2023년 초 S&T 다이내믹스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튀르키예와 변속기 및 엔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은 K 전차 4차 양산분에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2025년 2월에 S&T 다이내믹스가 한국 육군에 국산 동력계를 탑재한 K 전차를 1,337억 원 9,286만 달러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 전차의 국산 시스템 통합은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고객에게 향상된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 제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EME는 고온의 사막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냉각 및 역과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이 전차는 현대적인 주력 전차의 표준 배치를 유지하며 승무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KEME의 전투 중량은 약 60톤이고 길이 19m, 너비 36m, 높이 25m의 크기를 갖추고 있다. 동력원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개발한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완전 자동 변속기를 사용한다. 최대 속도는 포장도로에서 시속 68km,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50km에 달한다. 또한 이 매체는 중동용으로 개발된 KEME는 이남 서스펜션 시스템과 동적 궤도 장력 시스템도 갖추어 기동성을 향상시켰다고 극찬했는데요. 따라서 이 매체는 KEME에 한국산 동력계 파워팩을 통합함으로써 수출 제한을 해소하고 유지보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KEME의 엔진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 프로그램에서 운용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현대로템은 KEME의 냉각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고온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로 탈바꿈시켰다며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대규모 전차 도입 사업을 검토 중이며 KEME는 이 지역의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KEME의 주무장은 자동장전 시스템이 적용된 120, 55 구경장 활강포로
프로그래머블 탄약을 포함한 40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다. 부무장으로는 전차장 해치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12.7 기관총과 주포 옆에 7.62 동축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중동 국가를 위해 개발된 KEME 전차는 방어력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 차체와 포탑이 복합장갑으로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APS과 드론 제밍 시스템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KEME 전차에는 핵 및 생화학 MBC 방호 시스템과 자동 소화 장치를 비롯해 360도 전방위 상황 인식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격 통제 기능으로는 GPS INS 항법 시스템과 헌터 킬러 기능, 그리고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산 KE 블랙팬서 전차는 수출 시장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변형 모델로 개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KEX는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 KAPS-2과 360 상황 인식 시스템, 드론 대응 기능이 추가된 원격 조종 무장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KPL은 폴란드를 위한 모델로 복합 및 폭발 반응 장갑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대무인기 전자전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KGF는 폴란드의 방위 능력을 단기간에 보강하기 위한 임시 전력으로 도입되었다. KN형은 노르웨이를 위해 설계된 모델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개선된 장갑, 그리고 혹한 지역 운용을 위한 특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미 그동안 혹한과 무더위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K 전차는 장고장 없이 강력한 성능을 과시해왔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KEME 전차를 마다하고 다른 전차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벨기에 매체의 이 같은 보도에 더해 한국의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역시도 중국산 자주포를 주눅들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중동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홍콩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번 주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자주포 시장을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점차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크게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 매체는 중국의 자주포 생산 기업인 노린코의 노아라이엔시오가 세계 최대의 무기 전시회 중 하나로 평가받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SH-16A155 자주포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매체는 SH-16가 공개된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1월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해외에서 전시되는 첫 번째 행사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썬더 자주포의 최신 버전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K9은 처음으로 독일제 대신 국산 엔진을 탑재한 모델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의 방산기업이 한국의 아성을 넘기 위해 아부다비에서 SH-16A 자주포를 선보이고 나선 것은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자주포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중동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군과 비국가군 간의 분쟁에서 자주포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예멘 내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노린코의 PLG-45를 포함한 자주포를 운용했다. 이스라엘 또한 가자지구 전쟁 중 미국산 M109 자주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자주포가 항공기나 미사일보다 비용 효율적인 무기로 활용되며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장거리 정밀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하는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매체는 중국 기업 노린코이 2007년에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상대로 PLG-45 자주포를 수출한 경험을 앞세워 이번 전시회에 SH-16A 자주포를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애석하게도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오로지 K9 자주포에 집중되고 있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그동안 K9 자주포에는 독일제 엔진이 장착된 탓에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많은 제약과 제한이 뒤따랐지만 최근에 엔진을 국산화함으로써 이제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 또한
K9 자주포의 동무대가 될 것이 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동 시장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중국의 초기 155 자주포 모델인 PLG-45는 알제리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된 바 있다. 그러나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포 중 하나로 터키와 이집트를 포함한 11개국에서 1,800대 이상이 운용 중이며 글로벌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프 성 홍보이사는 K9이 한국산 엔진을 탑재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자주포 판매를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9이 중동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유럽산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간편한 운용 방식에 더해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매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극한의 환경에서도 아무런 고장 없이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막기후가 특징인 이집트와 카타르뿐만 아니라 극한의 추위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최고의 작전 능력을 보여준 자주포는 K9 자주포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중국 기업이 중동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새로운 자주포를 야심차게 선보이고 나섰지만 결국 K9 자주포의 위상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홍콩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왔던 우리 기업의 빛나는 노력이 3조 4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는 한국 방산업계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K9 잔여 물량 가운데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 공급하는 내용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서 루마니아가 K9 도입을 확정지었고 또 다른 동유럽 국가들까지 K9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동유럽이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렇게 유럽에서 K9를 원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 K9는 최근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 발사체 실사격 시험에도 성공해 미국이 K9 자주포 도입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동유럽이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 그리고 K9의 엑스칼리버 포탄 발사체 실사격 시험 성공이 갖는 의미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만일 러시아가 동유럽을 공격하고 서진을 감행할 경우 그 시발점은 칼리닝그라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위해서 보급과 병력의 이동 등 교러시아에 길을 내준다면 칼리닝그라드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러시아는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 칼리닝그라드로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최근 칼리닝그라드 주변 발트해에서 발틱 오퍼레이션스라고 훈련을 하면서 러시아의 서진을 대비한 합동훈련을 했는데요. 노래 말릭 오퍼레이션스에서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발트해에 띄워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경계심을 풀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만약 러시아가 용병들을 통해 폴란드로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멀리서 자주포로 포를 쏘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무기들을 사갔던 것입니다. 즉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의 발트해 장악을 방어하기 위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 원거리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 방산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진행한
실사격 훈련에서 K9 자주포의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사거리 연장 155 포탄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뉴스가 공개된 겁니다. 실사격 시험은 지난 4월 이뤄졌지만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조국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 중국 등 경쟁국이 따라오기 힘든 첨단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도 함정수에 있어서는 미국을 앞질렀지만 일부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몇 년의 격차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무기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말이 안 되게 뒤떨어진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입니다. 막강한 미국조차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은 무려 30년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1960년대 양산된 M109 자주포를 아직도 개량해 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군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적을 제거하는 전술로 인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육군 전력의 강화는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요도에 있어서 신형 자주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계속 뒤로 밀려왔습니다. 더구나 걸프전 이후에 막강한 공군력을 이용해 정밀 유도, 포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자 육군 포병 전력을 개발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를 대체할 사업, 아파치 헬기를 대체할 사업, 그리고 M109 자주포를 대체할 사업, 이 세 개 분야는 미국의 대표적인 폭망 사업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더구나 M109 자주포는 전자장비 시스템을 갖추며 계속 개량에 개량을 거듭했지만 39 구경장의 짧은 포신은 아직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가를 올린 K9 자주포와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는 155-52 구경장의 장포신을 이용해 특수한 탄이 아니더라도 40km 이상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미 육군은 수년간 여러 가지 자주포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 세계 전쟁의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사업은 엎어지기 일쑤였고 결국 2019년 또다시 새로운 자주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언 썬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거리 150km를 타격하기 위해 주포를 장포신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런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포탄과 장약 역시 새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결국 올해 초 개발 사업은 또다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강력한 장약의 발사 에너지를 포신이 견디지 못하고 수백 발을 사용하면 포신 내부의 마모율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패턴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자체 개발보다는 동맹국에서 개발된 자주포를 도입해 손보는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K9를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재작년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탄약 호환성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엑스칼리버 포탄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첨단 포탄에 대한 완벽한 운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난 4월 미 육군 훈련장에서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수출형 비다르 VIDAR가 1m 미만의 원형 5차 확률 CEP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장면입니다. 엑스칼리버탄은 유도 날개를 펼치며 포물선 수평 수직 강화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테스트에서 발사체가 폭발 모드에서 목표물 OM 상공에서 폭발의 효과적인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타격과 5m 높이에서 공중 폭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 결과 직접 타격은 최대 성능을 충족시켰고 공중 폭발은 기존 2m 이내에서 1m 이내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9은 엑스칼리버와 같은 정교한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최정예 포병 시스템 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K9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포병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로 미국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연장 사거리 155 포탄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는데요. 이것은 K9 자주포와 미국산 탄약의 호환성을 검증한 것으로 한국의 자주포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의 목적은 다양한 퓨즈 기능 모드를 사용해 약 50km 떨어진 표적을 조준, 엑스칼리버 발사체와의 K9 자주포 호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엑스칼리버 포탄은 미국에서 개발된 최첨단의 유도 포탄으로 전방과 후방에 날개가 달려있으며 군용 밀리터리 GPS 코드를 사용해 장거리 표적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발당 1억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기존 멍텅구리 포탄 수십 발을 쏘느니 오히려 엑스칼리버 한 발을 쏘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서방제 자주포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하나에어로가 엑스칼리버로 K9 실사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미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하나에어로는 미 육군이 장사정포 플랫폼 시제품 개발을 중단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K9A 썬더 155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가 지금 당장 미군이 도입해도 곧바로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미군이 어떤 대답을 해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방산 빅사 가운데 나머지 3개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실적의 비결은 폴란드로의 K9 천무 수출량이 매출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수출 마진 또한 27에서 29% 수준으로 기존 예상 대비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가 수주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7월 초 1조 4천억 원 규모 루마니아 K9 수출을 따내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폴란드 잔여 수출 물량 K9 308문, 천무 70대의 추가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조국 미국에까지 K9를 수출한다면 K9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지난 1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10발 발사했는데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가진 우크라이나군은 10발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파편만으로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 패턴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시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딱 10발 쏘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 방공망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 10발을 전부 요격하는데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로서도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고민이 꽤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워낙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맛보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수준을 가늠해보며 혹한기 대규모 공습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섣불리 대규모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에서 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순간을 찍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흑해 연안 항구에서 외국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의 위험은 다시 높아졌으며 홍해에 이어 이제 흑해 연안까지 화물선들이 마음 놓고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의 도선사 1명이 숨지고 항만 노동자 1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뢰 피해를 본 민간 선박은 있었지만 이 화물선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흑해 항로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미사일 공격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을 전망입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 8일 밤 철광석을 싣기 위해 오데사 항구로 들어가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담당 장관은 이 배가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을 러시아 미사일이 격침시킨 것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흑해 항로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중국 화물선들은 파나마 운하에서도 발이 묶여 해상 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흑해 항로마저 차질을 빚게 되자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지금 얼마나 가난한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는 별의별 장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부대가 타고 다니는 2인승 사륜구동 차량 워버기입니다. 정찰 중인 군인들의 생존성은 보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용 트럭에 100대공포를 올려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개조 자주포입니다. 없는 형편에 서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전부 가져다가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한국군 개고리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군복이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튼튼해 보이면 일단 주워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렁크를 끌면서 행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전쟁터에 별의별 물건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 홍보 영상에 버기카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탄 발사기 버기카로 화력 지원하고 있는데 물자가 부족해서 나오는 유사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는 자폭 드론을, 북한에서는 포탄을 구매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발의 북한 포탄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폭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북한산 포탄이 장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탱크의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은 문제로 안 그래도 힘든 전쟁터에서 도움은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산 포탄의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분말을 없애기 위한 용도에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탄별 장약된 분말 양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던 중 폭발 사고도 종종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으로 보인다. 분명 북한산일 것이다라고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사정이 오죽 좋지 않았으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군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 참호에서 쥐가 옮기는 LIGENC DIRECTORA 열병 마우스 피버이 퍼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통과 고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동계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이동도 최소화하고 참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기에 너무도 적합한 환경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질병이 군대 내에 유행한다면 어느 쪽이든 작전 수행에 애를 먹을 게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최근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돌파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전선이 정체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독한 소모전에다 겨울까지 닥쳐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미 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푸틴의 뜻을 시진핑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손을 잡지만 뒤로는 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려고 바쁩니다. 특히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이속은 중국이 챙기는 형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EU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의 판로에 애를 먹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자 이걸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중국의 에너지 구매의 83%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였습니다. 올해 1에서 8월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판로를 잃은 러시아가 할인해서 판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를 웃돈을 얹어 유럽에 팔고 있는 중인데요. 이쯤 되면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 이 허술한 동맹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인도는 총 사업비 약 52억 달러, 하나 6조 8,2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노후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는 독일과 손을 잡고 6척의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이 인도와 신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독일 마린 시스템이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고 인도가 잠수함 건조와 납품을 맡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잠수함은 인도에서 건조됩니다. 인도에서 잠수함을 제조하면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막판에는 총리까지 인도에 투입하며 강력한 경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의 하나오션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인도는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노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함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국과 독일 기업을 두고 저울질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도와 잠수함 건조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독일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는 이미 1980년대에 인도와 계약을 맺고 잠수함 4척을 건조해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독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할 잠수함용 배터리 사업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얼마 전 한화는 인도 정부의 P75I 프로젝트에서 잠수함의 배터리팩에 대한 한화의 최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배터리 사업 협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도에서의 연구개발 및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배터리는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립니다. 따라서 비록 잠수함 수주는 놓쳤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AIP를 탑재한 국내 최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배터리 기반 AIP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탑재하면 납축전지에 비해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기동 시간이 늘어나고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됩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984년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 3000T급을 탄생시킨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는 한국 해군 잠수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오션 조선소에서는 장보고 P급 배치 II 건조가 한창이며 지난 2014년에는 잠수함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 독일을 긴장시켰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복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가 직접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VLS를 6기 탑재해
적국 해안에 몰래 침투해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의 별명은 바다의 조용한 저격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장점은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즉 시한성, 긴급 표적 선제 타격과 KMPR,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바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괌 근처에서 열린 텐덤 스러스트 다국적 훈련에서 각국 잠수함들이 어뢰에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첫 순서인 장보고급 잠수함 2000함이 표적이었던 미 해군의 배수량 1만 2천 톤 규모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고급이 수상 배수량 기준 1200톤이니 문자 그대로 10배쯤 큰 군함을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원래 클리블랜드급은 덩치가 큰 만큼 어뢰 한 발만으론 격침시키기 힘들어 표적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한국은 한 발 만에 바닷속에 가라앉혀 미국을 포함해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나라 잠수함들은 이날 사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 해군은 원샤트, 원힛, 원싱크라는 말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2000함의 해군들을 칭찬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 배터리를 만들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하며 마침내 제진제 국산화에까지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하나오션은 올해 함정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 작전 성능을 높여주는 도료 제진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진제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의 위치가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을 낮춰 은밀한 작전 수행을 돕는 제재입니다. 제진제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독일 등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공급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 수량의 목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도료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 변경 등으로 유통기한을 넘기면 일부 수량을 폐기하거나 반대로 통관 절차 등으로 수급의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하나오션이 개발한 제진제는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최소 주문 수량이나 통관 절차 등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생산 효율도 높습니다. 더구나 로이드 성급 노이즈 레지스터 인증서를 획득해 국내외 함정은 물론 특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총동원해 현재 하나오션의 조선소에서는 도산 안창호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을 대폭 확장한 장보고 3배치2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III 배치 II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수중 작전 능력 탐지, 능력 무장 등에서 앞선 기술이 적용됩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과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K 흑표 전차 1000대, K고 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공격기 FA 50-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잠수함 구매 사업을 진행한다면 잠수함도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 24데이 컨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도입 예정인 잠수함의 대략적인 요구 성능도 소개했습니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주 경쟁에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 즉,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디펜스24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과거에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을 잠재적 계약 대상으로 고려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방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한 데다가 폴란드가 요구하는 SLBM급 대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한국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K방산이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독일이 가져간 것은 한국에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잠수함이 급한 폴란드가 독일의 일감을 맡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배터리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도 잠수함 건조 사업은 앞으로 독일 마린 시스템 TKMS는 잠수함 엔지니어링을, 한국은 잠수함용 배터리를, 인도는 잠수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산 공격 헬기 LAH가 미친 성능을 갖춘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북한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강력한 전차 부대를 격퇴할 독침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표적을 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교란작전에도 능해 이를 당해낼 무기가 없어 주변국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에어버스, IAI에서도 미래형 무기라며 국산 공격 헬기에 대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과의 첫 교전에서 헬기들이 제대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군사적 대응으로 격퇴했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쯤 홍해를 지나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로부터 후티 반군 고속단정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시 항공모함 아이젠하워, 구축함 그레이블리오에 있던 헬기를 출격시켜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 여러 척을 격퇴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반군의 선박이 구두 경고를 한 헬기를 향해 발포해 맞대응했다며 4척의 반군 선박 중 3척은 침몰시켰고 나머지 1척은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하에 가자지고 전쟁 발발 두 최소 23차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교전과 관련해 후티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에도 기대되는 헬기가 있어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작년 말 KAI는 중동 최대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KAI의 부스가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유는 바로 KAI가 이번에 해외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과 LAH 실물기를 처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은 250여 대가 생산돼 육군, 해병대에서 쓰이고 있으며 군사 외에도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다양한 파생 헬기로도 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수리온과 LAH가 고난도 및 특수 기동을 선보이자 이를 직접 지켜본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KAI는 이번 에어쇼 기간에 UAE를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정부 고위 관계자, 군 수뇌부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국산 항공기가 제2의 중동붐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으며 수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국내에서 LAH는 육군 주력 헬기로 자리 잡은 수리온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말부터 전력화될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 능력과 네트워크전 능력, 생존성에서 진보한 성능을 갖춘 헬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AI는 방사청과 1조 4,054억 원 규모의 우리 육군의 LAH 2차 양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KAI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LAH 항공기와 기술 교범, 후속 기술 지원 등 통합체계 지원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은 KAI의 작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해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KAI는 작년 말 처음 방사청과 LAH 1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양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말 초도 납품을 목표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맺은 2차 물량은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LAH 최초 양산에 이어 2차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H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500MD 토우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할 전력으로 육군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 타격 작전 및 공중 강습, 엄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페이러트 공격형 헬기인 LAH에는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사격 통제 장비가 탑재됐고 조종 편의성과 생존성이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KAI에 따르면 1032마력의 고출력 터보샤프트 쌍발 엔진이 장착돼 최대 시속 약 243km로 비행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410km로 한 번 임무에 투입되면 2시간 20분이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자 중심의 항전체계도 특징인데 LAH에는 정밀 항법 장비와 항제밍 장치가 탑재됐고 동체 위에 메인 로터와 꼬리 부분의 보조 로터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종사 헬멧에 통합 헬멧 시연 장치와 표적 획득 지시 장치가 장착돼 정교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임무 수행력을 높였습니다. 페이러트 KAI는 이번에 2차 양산 계약 체결을 통해 LAH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 헬기, 지휘 통제 헬기 같은 다양한 파생형 헬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린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도 KAI가 독자 개발한 LAH가 앞으로 7년 안에 육군 주력 무장 헬리콥터로 배치될 거라고 조명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방사청이 육군의 기존 회전의 전투기를 KAI의 LAH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LAH에 대해 미래 전투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과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듯 LAH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LAH가 각종 무기 체계를 활용한 지상 및 공중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입니다. LAH에는 20터렛형 기관총과 공대지 미사일, 무유도 로켓 등을 무장할 수 있으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경보 수신기 등 첨단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항공기의 생존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특히나 하늘의 검이란 뜻을 지닌 국산 청검 공대지 미사일이 LAH에 탑재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LAH 공대지 미사일 첫 양산 계획이 의결돼 사상 최초로 청검 미사일 양산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H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 청검은 국내에서 처음 만든 공대지 미사일로 기존 미사일의 한계와 단점을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 AH-1S나 500MD 공격 헬기에 장착된 토우 미사일은 사거리가 4km로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헬기는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해야 했지만 청검은 이런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청검은 LAH에선 기체 양측에 2발씩 탑재되며 사거리는 8km, 관통력은 미국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유사한 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과 성능 덕분에 LAH는 산 뒤에서도 중장갑을 갖춘 적 기갑 차량을 청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심지어 열 영상과 광학 시스템을 통해 청검 미사일이 표적에 접근하면 할수록 표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명중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검이 헬파이어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의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해 다른 국가에서 엄청나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LAH는 에어버스와 IAI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등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하며 경쟁력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작년 8월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LAH 300대 규모 생산 물량에 대한 통합 발주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LAH 양산, KUH 파생형 생산을 위한 부품 발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LAH 등 다양한 회전익 사업 분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KAI와 에어버스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06년 KUH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함께 성공적으로 개발해 온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매튜 루보 에어버스 사업 부문장은 미래 사업에서도 K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함께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고성능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러트 KAI가 세계 회전익 시장 점유율 1위인 에어버스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양산 사업뿐 아니라
파생형과 신규 개발 등 회전익전 사업 부분까지 협력을 확대한 만큼 LAH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 아니라 LAH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의 항제밍 시스템 ADA 시스템이 장착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방해가 완전히 차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ADEX 2023 전시회에 참가한 IAI는 당시 KAI와 LAH 2단계 생산을 위한 GPS 항제밍 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DA 시스템은 AH의 광범위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IAI는 LAH 플랫폼에 여러 방향에서 발생하는 전파 방해를 상쇄하는 GPS 항제밍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GPS 항제밍 체계는 유도탄뿐 아니라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의 기존 항법 솔루션에도 쉽게 통합될 수 있는데요. KAI에 따르면 ADA 시스템의 체계의 통합은 함대 항공기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며 전파 공격 시에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항공 전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유도탄과 함께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에서 기존 항법 솔루션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어 이미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이 주목되고 있는 건 IAI가 지난 20년 이상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최첨단 GPS 항제밍 솔루션을 공급해온 독보적인 업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IAI의 시스템 성능은 다중 전파 방해 공격이 포함된 다른 여러 국가 고객들의 복합적인 작전 시나리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IAI에서도 KAI와의 협력을 엄청나게 반기는 분위기로 실제로 보아즈 레비 IAI CEO는 LAH 2단계 생산을 위해 GPS 항제밍 체계를 공급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도 KAI와 IAI가 추가로 협력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LAH의 수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형 경전투기 FA-50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호넷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200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쫄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9일 폴란드 공군에 FA-50GF-11의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쫄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화한 미그 29와 수호이 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PH-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오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5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50 수출권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5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FA-50 수출과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5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50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 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산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50 운용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의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50 공동 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5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5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 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형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5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T-50과 FA-50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K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 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만 5천 I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Z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선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 FA50, 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 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휘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팬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후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일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선 컴플리트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두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에 3, 6월에 6, 2일에 1을 딴 362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 수압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10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 수압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몹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함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함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밀어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로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 수합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해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 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